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코리아를 만날 때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지금 대한민국은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출산, 마이너스 인생 등 온통 마이너스뿐이라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또 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과 시대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모두가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기록하던 중국도 마이너스 2.6%, 경제대국 미국도 마이너스 7.3% 등 전 세계가 평균 마이너스 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치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이지, 만약 코로나가 2차 확산을 기록한다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7.6%까지 추락할 거라는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0 OECD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 중에 하나의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오던데요.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가 장기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마이너스 성장이 작아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리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3.3%까지 추락해서 전문가들도 예상 못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역성장 쇼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또한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진 금융 환경에서 코픽스가 연 0%대로 떨어져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연 1%짜리 상품이 등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건이 까다롭고 기준도 높아서 자격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많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갈수록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 출시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10년 동안 금리는 무려 74%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이자 소득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겠죠? 쉬운 예로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급등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아 생활하기는 역부족하죠. 결국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나 월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은 더욱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결국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야 이해가 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혼란 속에서 정부 역시도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혼돈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의 시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 속에 유독 부동산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걱정이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또 어떤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될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치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테고 지금 주택의 공식과 현실화로 인해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를 산정 시에 반영되는 공시가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도에는 1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사실 종부세보다 재산세 증가, 또 건강보험료의 증가, 또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서 배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취업 후에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자에서도 배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불이익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집 한 채로 평생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공시가가 현실이 되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이 한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어도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고요. 집을 소유한 분들도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소비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 시대가 돼버린 시대에서 나의 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일정 시점에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9세 시점부터 적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인데요. 나의 자산을 점검하고 자산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향후 현금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자산인지 아닌지 점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자산을 구입하거나 만들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자녀들이 최고의 자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나의 노후를 부양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녀는 아니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그 가정의 가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기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양해 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시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습관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응책과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지출에 대한 점검입니다.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몇 프로를 정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어렵다면 무조건 줄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줄이는 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비 통제는 습관이기 때문에 먼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나의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전체 수입 대비 나의 지출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몇 프로를 줄이겠다라는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비를 줄였다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한 것이죠. 다음은 플러스를 늘려가야 합니다. 플러스를 늘린다는 말은 결국 저축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저축도 자유저축이 아닌 강제저축을 실행해야 합니다. 강제저축은 기간을 먼저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하는데 형성된 목적 자금이 내 인생의 이벤트와 연결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목적이 생겨서 꾸준한 저축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 비과세, 또 각종 기능의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평균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원금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인 중장기 기간에 기간이 가능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의 인생 이벤트에 맞게 나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똑바로 인지하셔서 올바른 준비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